20해 전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은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고 벽면에는 습기가 서려 곰팡이가 피어나곤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9살 배기 아들 선우는 언제나 작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작은 눈동자는 책에 담긴 세상을 향해 반짝였어요. 김미영은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에 청소 일을 번갈아 뛰며 간신히 월세를 감당했지만 아들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김미영은 그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100점 받았어요. 선우가 시험지를 들고 달려와 자랑할 때면 김미영은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던 어느 날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서로 부산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헐값에 집을 팔고 떠나가는 동안 김미영은 혼자 버티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 어떻게든 지킬 거야. 우리 미래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김미영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아줌마, 다들 떠나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보상금 얼마 안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나가라니까.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단단히 버티기로 했어요. 바닥을 치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련하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았지만 김미영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녀는 월세를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아들이 공부할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드나들었죠. 눈물이 날 때면 화장실에 숨어 울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들의 자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재개발 진행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김미영의 주변 이웃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공사 소음만 메아리 쳤고 그녀가 청소부로 일하던 건물도 철거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영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들 선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밤 책상에 앉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엄마, 나중에 커서 정말 큰 회사 사장님 될 거예요. 그때는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선우의 순진한 약속에 김미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떤 재개발 보상금보다 더 값진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사이 주변은 점점 더 황폐해졌고 재개발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김미영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해가 흐른 지금 김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지하 땅은 재개발되어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김미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돈은 아들 선우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고집과 인내로 얻은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선우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김미영은 아들이 사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한때 그들이 살았던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영의 생활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죠. 오늘도 김미영은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편안함과 행복이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아들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선우가 들어섰습니다. 늠름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20해 전 그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선우는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점심은 먹고 다니나? 바빠서 대충 때우고 왔어요. 엄마 음식이 그리웠죠.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김미영은 아들의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고 선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고마워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소박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덕분에 이제 나도 사람 구실해요. 선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그때 우리 집 지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돈이 제 사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김미영은 감격에 젖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빗물 새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날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고통과 인내가 지금의 행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우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미영은 창가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옛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미영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김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미영아, 나 영숙이야. 얼마만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김미영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김미영은 소파에 편안히 앉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동창회 모임 있는 거 알지? 이번에는 특별해. 우리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 김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재개발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죠. 자신의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었고 솔직히 말해 그들과 다시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열정적인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신라호텔? 거기 비싸지 않아? 김미영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다 같이 돈 모아서 프레지덴셜 스위트 바로 아래 등급 객실로 예약했어. 평생 한 번 좋은 데서 자보자는 취지야. 너도 꼭 와야 돼. 김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아들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여전히 20회 전 그 소박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안 오면 정말 서운할 거야. 우리 다 옛날 생각나서 기다리고 있어.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김미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김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화려한 옷은 없었어요. 아들이 비싼 옷을 사주려 했지만 그녀는 늘 거절했었죠. 소박한 티셔츠와 바지들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김미영은 아들에게 동창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네요, 엄마.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호텔에서 쉬다 오세요. 오랜만에 엄마도 좀 즐기셔야죠. 난 소박한 게 편해. 그런 호화로운 곳에 가면 어색할 것 같아.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당하게 가세요. 엄마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니까요. 김미영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넣을 옷을 고르며 김미영은 문득 20회 전 반지하 방에서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빗물 새는 천장 아래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그 인내가 가져다준 지금의 생활. 어쩌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김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장 깔끔한 남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어요. 이렇게 동창회 여행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여행 당일, 김미영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신라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근엄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입구에서는 제복을 입은 잘 훈련된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미영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영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 주변으로 5명의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와, 정말 다들 변한 게 없네.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금세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미영은 평범한 남색 바지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영아, 너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이 슬쩍 김미영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유지했어요. 응, 난 이런 게 편해서. 아직도 그때 그 동네에 살아? 또 다른 친구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우리끼리 말이지만 미영이 그때 재개발 때문에 쫓겨났다던데.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김미영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호텔 직원이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고객님, 객실 예약자 맞으신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김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예요. 영숙이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 말투에는 약간의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동안 친구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또 누구는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자랑했어요. 김미영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야, 저 점퍼 봤어? 저런 거 아직 파나? 친구 수진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김미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반지하 살면서 여기까지 기어왔나 봐. 정의의 비웃음 섞인 말에 다른 친구들도 키득거렸습니다. 김미영은 모욕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가 이런 상황을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이제는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친구들이 모이기로 한 호텔 연회장. 김미영은 모두가 모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일찍 온 탓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조용한 시간. 김미영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자칫하면 허세를 부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미영이로 남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음료를 권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그녀 앞에 놓였어요. 김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고급 찻잔에 커피를 제공하는데 자신에게만 종이컵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동안 김미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는 어느새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에 흐릿하게 맺혔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김미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김미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영이 어디 갔지?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인가? 아니면 벌써 방에 들어갔나? 다른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잠시 김미영을 찾는 듯 하다가 이내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김미영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다 못한 김미영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김미영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아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아.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목소리 좀 들려줄래? 선우는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어요. 어디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김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좀 힘들어서. 호텔 이름이 뭐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미영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냐고요? 제가 갈게요. 결국 김미영은 조용히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신라호텔. 30분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선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호텔 입구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선우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슈트 차림이었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어맨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어주었고 선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지배인과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우개발 대표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호텔 지배인이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요청하신 준비 모두 완료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미영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비 구석에 모여서서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TV에서 본 것 같은데. 선우개발, 그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 아니야? 영숙이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특히 아까 김미영을 비웃었던 정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선우는 연회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따랐어요. 연회장 구석, 여전히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는 김미영을 발견한 선우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선우는 김미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미영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아, 내가 왜 여기 왔니? 어머니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죠. 선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고 김미영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모욕당하셨어요?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우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선우는 천천히 일어나 호텔 매니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왜 제 어머니께 종이컵에 커피를 드렸죠? 매니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선우는 그의 말을 자르고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호텔의 스위트룸 전체, 우리 가족 전용으로 운영합니다. 호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배인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네, 대표님. 기존 예약 고객분들께는 전액 환불과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김미영의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특히 김미영을 비웃었던 수진과 정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올라가요. 선우는 김미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프레지덴셜 스위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김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느껴져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김미영의 친구들은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미영아, 우리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영숙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존심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미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김미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각자 다르잖아. 나도 너희를 이해해. 그 순간 김미영의 너그러움에 친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김미영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원하신다면 어머니 친구분들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선우가 제안했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보내고 싶구나, 아들. 선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김미영은 친구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였고 동시에 작별의 미소이기도 했어요. 남겨진 친구들은 입도 떼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항상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였는데. 수진이 덧붙였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미영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달라진 거야.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이 갑자기 너무 허황되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미영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너를 귀찮게 해서. 김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안내받은 김미영과 선우는 넓고 호화로운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묵는 건 처음이네. 김미영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했어요. 김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호텔 오너와 사업상 인연이 있어서요. 미리 연락해놨습니다. 선우는 설명했습니다. 곧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텔의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었어요. 김미영이 집에서 아들을 위해 자주 해주던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이건 김미영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부탁했어요. 셰프가 꽤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먹는 소박한 집밥. 그 아이러니가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반지하에서 버텨주셔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 전 모두가 떠나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홀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 중요했어. 그런데 넌 둘 다 이루었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김미영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한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알아. 친구들이 너를 알아보는 순간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그건 내가 성공한 사업가여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 달려와준 따뜻한 아들이기 때문이야.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아니면 해외여행?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선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그날 밤 호텔 최고층에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김미영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관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반지하에서 버틴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에 누운 김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반지하 방의 작은 책상에서 공부하던 어린 선우의 모습과 지금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은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둘 다 같은 눈빛,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수진이는 늘 미안하다며 자신을 탓하곤 했죠. 저도 처음엔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병원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보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도 수진이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며느리 혼자 그런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우리 천천히 해보자.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제가 위로하자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걱정스러운 기색보다는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죠. 병원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각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수진이도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를 잠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병원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괜찮습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제가 먼저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간단히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저는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간호사와 수진이가 잠깐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서로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 최대한 차분하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먼저 들어오니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죠. 아, 보호자시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간호사분이 먼저 들어가서 상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수진이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산부인과 검진 기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 상단에는 분명히 임신 관련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익명 낙태 상담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해봤죠. 설마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어머니,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제가 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호자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 이름은 박정호인데 김민수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죄송한데 여기 보호자로 적힌 김민수 씨는 누구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환자분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병원에 왔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낙태 상담을?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혹시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닐까요? 환자분이 오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년 동안 난임으로 고생한다며 저를 안쓰럽게 만들던 며느리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임신을 했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료실 밖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다, 곧 나간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단 환자분과 함께 다시 오시죠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는데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면 되나요?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본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익명 낙태 상담, 보호자 김민수.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간호사가 다시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여기 온 적이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환자 개인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대답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자 간호사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는데 곧이어 수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해요, 실수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의사 선생님과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이 기록이 맞나요? 보호자로 김민수 씨가 적혀 있는데. 그건 제가 실수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태 상담 기록도 있는데 혹시 시어머니분께서 알고 계신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들어가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가족분들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에서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텐데 오늘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오늘 일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가장 이상한 건 그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수진이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 정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저 혼자서 저녁을 먹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안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어쩌고?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배가 안 고파서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이는 몸을 움츠렸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가 되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말해봐라. 그 김민수라는 사람이 누구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다 봤다. 내 진료 기록에 보호자로 적혀 있더라.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수진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낙태 상담은 뭐니? 그것도 오해니? 제가 추궁하자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돌아온 것 같았죠. 수진이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정호야, 잠깐 이리 와봐라. 제가 부르자 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왜 저래요? 정호가 수진이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아들아, 우리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말하자 정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정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로서 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와 수진이의 대화가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봐서는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차가웠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호사의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나 저에게 말을 걸 때의 표정이 단순히 업무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어머니, 저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가버렸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그 간호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수진이 결혼 전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수진이와 정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식까지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뒤쪽에 서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눈에 띄었거든요. 설마.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학생의 얼굴이 어제 본 간호사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사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닌 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혹시 동창회 사진이나 졸업앨범 같은 게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요. 한참을 검색하다가 수진이 고등학교에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학생, 정신과 치료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2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결국 자퇴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성이 이 씨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보니
수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저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출신 간호사에 대한 소식을 찾았습니다. 시립병원에 새로 취직한 간호사들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중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난 그 간호사가 바로 이수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수진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됐죠.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의도적으로 저와 수진이의 순서를 바꾼 것, 제가 수진이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게 한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수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고등학교 때 이수연이라는 친구 있었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이수연이더라. 너희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찾아본 자료들을 수진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신문기사, 이수연의 간호사 취직 소식, 그리고 수진이의 졸업사진까지요. 이 기사 좀 봐라.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학생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그 학생이 이수연이지.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렸었어요. 어렸다고. 그게 변명이 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퇴까지 시켰다면서.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장난? 사람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든 게 장난이라고.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 일이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그래서 이수연이 어제 일부러 그런 거구나. 내 진료 기록을 내가 보게 만든 것도, 순서를 바꾼 것도. 저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연이가 저를 본 순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럼 그 김민수라는 사람은 뭐니? 그것까지 이수연이 꾸민 거니? 제가 다그치자 수진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제가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저는 정호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이를 가졌고 수진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했다는 거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 오빠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민수 오빠와는 이미 끝난 관계였는데 임신한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도 충격인데 결혼 전에 다른 남자아이를 낙태했다는 것까지요. 그럼 지금 난임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그때 일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이미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정호 오빠한테는.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 정호도 알아야 해. 정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부은 눈과 제 심각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정호야, 앉아라. 우리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말하자 정호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알아낸 모든 것을 정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수연과 수진이의 고등학교 시절이 학교 폭력의 진실,
그리고 김민수와의 관계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정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학교 폭력이야.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서 자퇴까지 시켰다고.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그건 정말 옛날 일이에요. 저도 어렸고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변명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렸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수진이가 잘못한 일이지만 3년간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수진아, 그럼 이수연이가 어제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 저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수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정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수진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변명만 하던 수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가 제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이수연이를 다시 만나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 다음은 이수연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렸겠지.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 확실히 해두자. 만약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과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이수연이를 만나봐라.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고 사과해라. 제가 지시하자 수진이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나는 당분간 수진이와 같은 방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집안은 전례 없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일찍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서 수연이를 만나고 올게요. 그래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당부하자 수진이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4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울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수연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연과의 만남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이수연은 수진이를 보고 당황했지만 수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줬다고 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때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이가 뭐라고 하더냐?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후에 답했어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사과는 진심으로 받겠지만 당신이 만든 상처는 아직도 치료 중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해도 이미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이수연이가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니까요. 수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변하고 싶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정우 오빠에게도 미안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정우에게도 이수연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정말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야. 네, 오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진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우선 내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수연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제가 답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고 이수연이에게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